안녕하세요. 복습하는 기태 2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올리는데요.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40쪽, 1권이 240쪽이고요. 창의 비판적 독해 단원 종합 문제예요. 문제 1번, 2번, 3번은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는요. 그죠? 242쪽에 4번 보시면 요거는 패턴만 가볍게 확인할 거예요. 선택지 1번 보면 이제 창의 비판적 독해가 일종의 종합적인 독해와 관련되기 때문에 제시문의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렇게 선택지 1번처럼 그죠? 속담, 관용 표현 이런 것들 물론 한자 성어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속담이라든가 한자 성어 같은 것들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5번 문제 잠깐 보시면요. 자, 이게 이제 명제라는 말이 나와 있기는 한데요. 특별한 명제는 아니고요. 여기 주어진 문장의 성격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가치 판단의 문제라는 것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제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서 특별히 이상한 유형의 문제라고 생각하시지 않아도 돼요.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7번 문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정치가가 범하고 있는 논리적 오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치가가 범하고 있는 논리적인 오류. 한번 보시면 이거 상황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셨겠지만 여기서 일단 1번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4번하고 좀 헷갈렸을 텐데요. 선택지 1번 보시면 특수한 사례를 일반화해서 전체에 적용하고 있다. 지금 이 제시문의 성격을 잘 봐야 되는데요. 일단 글의 내용 보면 착실하고 부지런한 농부는 모두 적어도 한두 마리의 젖소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보니까 특수한 한두 가지 사례 가지고 전체로 확장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농부는 모두 한두 마리의 젖소를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요. 전체적인 것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지 1번처럼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하고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 4번 보시면 지역적인 공통점을 바탕으로 두 대상을 유추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거죠. 두 대상이 있을 때, 그죠? 이 대상이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다른 대상에서도 이 대상과 비슷한 속성이 나타날 것이라는 결론을 끌어내야 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요. 그죠? 다른 게으른 농부들에 대한 결론을 끌어내고 있지는 않아요. 이를테면 그들에게도 젖소를 주면 부지런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고 있는 거지. 이를테면 다른 두 대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속성이 비슷하다는 것 때문에 그죠? 결과를 추론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다라는 거지 나머지 속성도 비슷할 것이다 라는 결과를 끌어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유추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될 거고요. 8번 같은 문제도 잘 잡아야 되죠. 그죠? 역시 오류 분석하는 건데요. 손님의 77%가 이 가게는 붐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실제로 이 가게에서 손님이 10명 있으면 붐빈다고 생각하는데 손님이 10명 있는 시간은 전체 시간의 25% 부분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시간의 부분적인 시간에만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게가 붐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니까 부분적인 사례를 전체로 확장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제시문의 내용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9번 같은 경우는 기준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한 채말리의 상소 내용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리을 같은 경우만 여론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역, 니은, 디귿 같은 경우는 다 뭡니까? 중국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기준만 잘 잡으면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한번 보시면요. 이 문제도요. 문제의 성격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논거라는 거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조선의 상황과 직접 연결되느냐 연결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선택지 2번에 오랑캐 출신의 인재를 활용해야 한다라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를테면 중국의 고대 임금, 이를테면 일문단에 옛날의 어진 임금은 인재를 더러 초야에서도 구하고 더러 항복한 오랑캐 장수 중에 좀 뽑았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조선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예로 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지 2번은요 적잖아 직접적인 논거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사실은 비문학에서 창의 비판적 독해 같은 경우가 문제 개수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나와도 이 정도로 나오니까 한번 점검하시고.
자, 이제 문학의 이해와 유형 해가지고요. 먼저 운문문학 쪽에 들어가는 거죠. 248쪽하고요. 249쪽에는요. 전반적으로 이제 낯선 시를 감상할 때 기준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내용적으로 봐야 되는 건 이제 기본적인 표현 방식을 파악하는 거죠. 그죠? 먼저 보세요. 249쪽인데요. 운율 한번 보시면 운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통해서 형성된다? 반복을 통해서 형성된다. 물론 반복된다고 했을 때 발음, 그 다음에 글자 수. 그죠? 그리고 끊어있는 단위, 음보, 그리고 문장 구조 같은 게 반복이 될 수 있다는, 그래서요. 이런 요소들의 반복이 실질적으로 확인이 되면, 그죠? 실질적으로 확인이 되면 운율, 리듬감 형성하고 무조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거죠. 특정 시어가 반복되는 경우에, 그죠? 시어가 반복됐을 때도 물론 뭐가요? 운율이 형성되고요. 시어 자체가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운율의 형성과 더불어서 뭐 의미가 강조되는 효과도 있다라는 거, 요거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죠? 의미율 이런 것들은 가볍게 보시고요. 다만 이제 다음 페이지 250쪽에 음수율과 음보율 해가지고 특히 이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런 거, 용어 좀 점검해야 되는데요. 왼쪽에 보조를 한번 보세요. 7글자, 5글자 단위로 세 덩이로 끊어 읽히는 운율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이제 7호조의 3음보의 운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민요조 율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택지에 민요조 율격 그랬을 때 글자 수로는 7호조, 그 다음에 끊어 읽는 단위로는 3음보의 운율을 얘기한다라는 거,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심상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말 그대로 이제 마음속에 재생된 이미지 같은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1번에 심상의 기능 해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심상이 확인되면 상황이라든가 정서, 그 다음에 시적 대상을 구체화 형상화할 수 있다. 그래서 심상, 이미지, 구체화 형상화는요 자동으로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상의 종류에서 인간의 오감과 관련되는 것들은 크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고요. 우리가 251쪽에 6번의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2개 이상의 감각이 결합되는 건데 이 결합되는 양상을 보면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 이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별개의 감각을, 그죠? 2개 이상의 감각을 한꺼번에 제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합돼야 되고요. 한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바뀌는 것이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거, 이거 잘 잡아 두셔야 되고요. 시의 표현 방식 같은 거 물어볼 때 공감각적 심상, 공감각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요즘에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 어떤 감각이 어떤 감각으로 바뀌었는가 가끔 물어봅니다. 그래서 원래 나타내려고 한 것에 동원된 것화,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만 대표적으로 볼게요. 이거 한번 볼까요? 그죠? 태양의 즐거운 울림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원래 나타내려는 대상은 뭐예요? 태양이고 그 태양을 나타낼 때 울린다라는 감각을 동원하고 있으니까 금으로 타는 태양, 시각에 울린다, 청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감각의 방향, 감각이 전이되는 방향 잡는 것도 가볍게 확인해 두시고요. 시에서 쓰이는 기본적인 비유 방식이라는 거, 그죠? 자, 원관념을 다른 대상의 보조관념에 빗대는 것을 우리가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보통 비유 체계를 쓰게 되면 효과까지 생각해야 되죠. 시의 주제나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념적인 정의를 외우는 것보다도요, 이런 비유법을 언급했을 때 바로바로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직유법 같은 경우에, 1번의 직유법 같은 경우에 보통 유사성 바탕으로 직접 빗대는 건데 같이, 듯, 양처럼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님 같이, 향나무 같다, 이런 데서 직유법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은유법 같은 경우는 A는 B다 꼴로, 즉 원관념이 곧 보조관념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자, 곡갈은 나비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은 호수다, 이런 식의 비유 체계를 쓰게 되면 은유법이고요. 자, 화류법은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의인법하고 다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의인법 같은 경우가 화류법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화류법에 포함된다, 이런 거 생각하시고요. 특히 이제 인간에 빗대서 표현했을 때, 인격을 지닌 것으로 표현했을 때 의인법이라고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시험에서 화류법하고 의인법 구분하라는 문제는요, 공무원 시험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연연히 하지 마시고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대유법이라는 체계도요. 우리가 큰 틀에서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이를테면 원래는 세부적으로 제유법과 그 다음에 환유법 이렇게 나누기는 하는데 우리가 정리할 때는요. 그냥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부분적인 특징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것이 대유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번의 예 한번 보시면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해가지고요. 자, 빼앗긴 들, 우리 국토의 일부로 국토 전체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주, 두만, 논밭, 국토의 일부로 역시 국토 전체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쪽에 예 보면 흰옷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민족의 특징 중에 하나죠. 백이민족 해가지고요. 부분적인 특징으로 우리 민족 전체의 정신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크게 대유법이라는 체계로 활용하시면 돼요. 6번의 풍유법이라는 거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되는데요. 다른 말로 우화법이나 우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풍유법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왼쪽에 나와 있는 보조단의 내용으로 정리할게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황을 통해서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요 이존호의 시조 같은 거 한번 보시면 이런 거죠. 간신히 임금의 총명을 흐린다라고 직접 얘기하지 않고요. 그죠? 직접 얘기하지 않고 자 구름이 날빛 햇빛을 가린다라는 상황을 통해서 간신히 임금의 총명을 흐리는 상황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 풍유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의법 같은 경우는요. 하나의 단어로 두 가지 이상의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벽계수, 명월 보면 여기 나오는 벽계수는 황진이가 유혹하고자 했던 종실의 호이기도 하고요. 푸른 시냇물을 뜻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명월 같은 경우는 단어 자체로 보면 밝은 달을 뜻하기도 하지만요. 황진이의 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단어로 두 가지 이상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중의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의성법은 소리 나타내는 거고 의태법은 모양 나타내는 건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소리 나타내는 말이나 모양 나타내는 말을 동원하게 되면 왼쪽에 보조를 한번 볼게요. 요거 음성 상징어를 활용했다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음성 상징어의 활용 보려면 소리 나타내는 말이나 아니면 모양 나타내는 말을 통해서 표현을 했을 때 음성 상징어를 활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뭐 시의 기본적인 표현 방식 같은 것들은요. 지금 잘 잡아 두셔야 나중에 문제로 훈련할 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정돈해 주시고요. 자, 복습하는 기태 29강은요. 이렇게 해서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